안녕하세요. 모두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폭력 예방 교육을 끝내고 나면 우리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미투 운동의 시사점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키워드입니다. 통념, 성적 자기결정권, 동의, 이 3가지의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자,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땡땡땡땡 하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만났던 문장입니다. 여러분은 성폭력,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고 내가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젠더 감수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 번 더 들여다보면 나는 우리 사회에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쩌면 묵인하고 방관하지는 않았는지, 어쩌면은 성폭력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문화에 동조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은 이제 반성을 할 수 있는 요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폭력은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습니다. 누가 더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워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잘못된 행동을 했고 더 수치스러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피해자에게 더 많이 수치스럽도록 만들었던 이런 우리 과거, 지금까지도 이런 의식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폭력 피해자, 길거리 성추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길거리 성추행 20대 여성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던가? 라는 질문 속에 기막힌다, 당황스럽다, 황당하다, 기분 나쁘다, 분노된다, 화가 난다, 빡친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수치스럽다라는 표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폭력을 당했답니다. 폭력을 당하면은 누구에게 잘못을 묻나요? 가해자에게 잘못을 묻는단 말이에요. 왜 때렸는지, 피해자에게 왜 맞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폭력에서 성자만 들어가면은 이 성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성에게 남성에게 다르게 이중적인 메시지를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규범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폭력을 바로 아는 것, 성폭력이 어떤 역사 속에서 이 시기 어떤 방식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미투. 2018년도 우리 사회에서는 미투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성폭력의 피해자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나는 당했습니다. 나도 당했습니다. 나도 목격을 했습니다. 나도 이 미투 운동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고발합니다. 라고 하면서 미투 운동이 각계각층에 곳곳에서 퍼졌습니다. 스쿨 미투, 학교에서도 보면 우리 사회의 현실 그대로 학교 현장에서도 투영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뉴스에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니 성폭력이었네요. 보복할까 봐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각 곳곳에서 이런 미투의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투 이후에 우리 사회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그동안에 성폭력이라는 것을
성폭력으로 인식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성폭력으로 제대로 인식하자라는 이런 운동과 함께 가해자의 처벌, 그동안에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되돌아왔을 때 보복할까봐 감히 신고를 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피해자를 좀 보호해 주자.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그 인식이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고 2차 가해를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투 이후에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되는 한 부분이다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6년 만에 미투한 사건이 있습니다. 56년 전에 지금은 80대 할머니입니다. 밤길 가다가 강제 키스를 당할 이런 그 위기에서 저항을 하다가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던 사건입니다. 상해죄로 6개월 실제 징역살이를 한 할머니가 지금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의식들,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 고발을 하자라고 하면서 재심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이 할머니는 그 당시 18세였습니다. 그 18세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특히 가해를 한 사람에게 회유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또 가족들에게 너 이제 이런 몸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뭐 집을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경찰, 검찰에서는 한 남자의 인생을 망쳤다 등등 굉장한 2차 가해를 당한 이런 일들을 폭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판결문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젊은 청년의 인생을 불구로 만들었고 사춘기의 처녀가 범행 장소까지 자유로운 의사로 따라간 것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의 소치이고 이는 남자로 하여금 그녀가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키스하려고 한 충동을 일으키게 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여러분 지금 이 판결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착각을 불러일으킨 죄가 있을까요? 충동을 일으키게 한 죄가 있을까요? 착각을 하고 충동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인가요? 본인이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어쩌면은 2022년도 그렇습니다. 원인을 제공을 한 거다. 피해자는 피해자 유발론으로 더 많이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념이라는 것은 일반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생각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통념으로 인해서 성폭력을 판단하는 기준들도 상당히 달랐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학습되어진 잘못된 통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통념으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있었던 이 부분들, 노출한 옷을 입어서 성적 욕망을 일으킨 죄, 밤늦게 남자를 따라간 죄가 있나요? 술에 취해 돌아다닌 죄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성폭력 피해자에게 너가 한번 증명을 해봐라. 너가 얼마나 저항을 했는지 온몸을 다쳐서 피투성이가 되고 때로는 생명을 잃을 정도의 저항을 했다면은 그때는 너가 성폭력 피해자 맞구나라고 인정을 해줬던 이런 우리 역사적인 성폭력의 인식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술을 마셨건 어떤 옷을 입었건 무슨 상관인가. 성폭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방이 동의했는가 이거 하나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2016년도에 캐나다의 한 판사가 이 혁명적인 그 판결문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고발된 강간범이 피해자와 평소 친구였다면
강간하기 위해 관계를 이용하고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강간범의 사악한 행동을 비난해야 한다. 친구 관계인데 정말 강간한 게 맞아와 같은 강간 피해자를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을 멈춰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 비난하기는 정말 불행히도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 있다. 동의에 관한 두 사람의 주장이 매우 다르다면 그게 바로 강간이다라고 이렇게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간을 그저 성관계 정도로 성적으로 자극받아서 행한 욕정의 한 행동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이 잘못된 믿음이 이제 퍼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성적 행위에 있어서 동의가 무엇이고 합의가 어떤 것인지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그동안에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내 몸의 주인이 나다. 내가 주체적으로 성적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조금씩 성적 자기 결정권의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내가 나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 타인이 나의 권리를 인정하고 지켜주는 권리다. 인권 침해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적 행위에 있어서 스킨십이라든가 키스라든가 포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이런 스킨십과 관련되어서 적극적인 동의는 무엇이며 적극적인 거부가 무엇인지, 자, 암묵적인 동의는 무엇이고 소극적인 거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적극적인 동의라고 한다는 것은 그래 좋아, 나도 키스하고 싶어 라고 말로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적극적인 동의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거부는 무언가? 적극적인 거부라는 것은 뭐 싫다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뭐 뺨을 때린다든가 발길질을 한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신고 직전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적극적인 거부다라고 모두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묵적인 동의라는 것은 씩 웃어버린다든가 침묵을 지켰다. 그것이 동의 아니었던가? 자,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자, 소극적인 거부는 뭐냐? 내가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적극적으로 거부할 위치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웃어버린다든가 뭐 이렇게 고개를 돌려버린다. 이런 일이 거부되는 부분, 여전히 이 암묵적인 동의와 적극 소극적인 거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논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합의인지 이것들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길거리에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부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적극적인 합의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답이 무엇인지를 체크하도록 한 재미있는 설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적극적인 합의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나도 동의를 하고 너도 동의를 하고 이 적극적인 합의라는 것은 상대방의 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너랑 키스하고 싶다, 성관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상대가 거절을 했을 때는 어떠한가? 거절했을 때는 상당히 기분을 언짢아 하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더라.
시무룩하다든가 또 그러면서 설득을 하려고 한다든가 무시를 한다든가 때로는 보복을 하는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이 더 불편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합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가 상대를 존중하는 이런 의미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상적으로 이것이 합의구나, 이것이 동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합의는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라고 생각을 했다. 노출 있는 옷차림이었다. 술에 취했다.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합의라고 생각을 했다. 몰래 흥분제를 먹였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루밍을 했다. 거부하면 보복할까 봐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했다. 평등하게 합의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예전에도 상대와 성적 행위를 한 적이 있다. 상대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묻지를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적극적인 합의로 실천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폭력 이거 성폭력이 아닌 적극적인 합의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합의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말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출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따라왔다고 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느낌과 생각만으로 상대의 의사를 섣불리 추측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적극적인 합의라는 것은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잠이 들었다고요? 아닙니다. 자, 술에 취했을 때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적극적인 합의는 충분한 정보,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묘하게 속이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루밍이라고 하는 성인과 청소년 관계 속에서 신뢰를 쌓고 충분히 믿을 만하게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나서 성적인 행위를 할 때 거부하지 못하도록 그런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 내 인생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적극적인 합의라는 것은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위력에 의한 이런 부분들 너무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거는 평등하게 적극적인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합의는 모든 과정에서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제 키스를 했다고 오늘 또 키스를 성관계했다고 또 성관계를 한다? 이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의, 우리가 성적 자기결정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되는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디지털 세상은 안녕하신지요? 디지털 속에서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익명성이 있습니다. 비대면성이 있습니다. 전파 굉장히 빠릅니다. 오늘 아침에 인스타에 내가 사진을 한 장 올렸다. 이거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너무나 순식간에 전파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한들 그 누군가는 계속 퍼날리기도 합니다. 이 정보의 지속성, 이런 디지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디지털 기기를 유익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해롭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요. 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을까요?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다가 성적인 말을 들은 경험이 있는가? 원하지 않은 사진이 찍힌 경험이 있을까요?
찍힌 사진을 친구가 다른 곳에 공유한 적이 있을까요? 아마도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대화방에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 말을 못했다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말을 못했을까요? 장난이라고요? 아니면 친구끼리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좀 전까지 동의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상대방의 허락 없이 한 일들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내 내면에서 습관으로 되면서 의식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식과 함께 나의 일상의 전반적인 생활과 함께 품격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것은 일상 속에서 카메라 등 디지털 기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몸, 사생활,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거나 동의하에 찍었다고 해도 동의 없이 온라인 SNS 등에 유포하는 것, 인터넷상에서 누군가를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 이거 모두가 디지털 성폭력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그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 이것은 포르노가 아닙니다. 피해 촬영물입니다. 또 몰카라고 얘기를 했던 것, 음란물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는 불법 촬영물이다. 비동의 유포 촬영물이다. 이렇게 이름을 좀 바꾸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행동이 디지털 성폭력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불법 촬영, 허락 없이 뭐 치마 속에 사진을 찍는다든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온라인에 게시를 한다든가, 이거 게시하겠다고 협박을 한다든가, 허락 없이 그 온라인에 게시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 다 디지털 성폭력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그루밍, 길들이기, 친한 척 다가와서 신뢰를 쌓아서 그 이후에 그저 범죄로 이어지는 이런 온라인 그루밍도 디지털 성폭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합성물을 제작하는 것. 타인의 사진으로 음란한 이미지로 합성하면서 변형을 해서 이걸 가지고 또 게시를 하면서 또 개인정보까지 도용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여성이야, 합성물 제작해서 마치 미모인 여성인 것처럼 사칭을 해서 범죄와 연관이 되는 부분들, 또 성적 이미지 전송하는 것, 사이버 내에서 언어 성폭력하는, 이건 모두가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상담 사례를 분석을 했는데요. 아동 청소년이 10명 중 9명이 이런 디지털 성범죄 가해를 하고도 이것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이런 사례 분석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 동기가 뭐냐라는 이 질문에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재미나 장난으로 했다. 호기심 때문에 했다. 충동적으로 했다. 남들도 하니까 따라해보고 싶어서 그랬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청소년의 그 성범죄 가해가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낮아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흉포화되면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집단적인 것 때문에 이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를 해주자,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많은 여러 가지의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마는, 청소년의 가해자가 점점 저연령화되면서 집단화되면서 흉포화되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청소년이 범죄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네, 이건 우리들의 모두의 지금 고민입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발생 원인이 도대체 뭘까?
성폭력을 장난 놀이로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이 좀 있더라. 친구끼리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편견이나 고정관념들 좀 있더라.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성적 상품화 문화, 이런 왜곡된 성 문화를 우리는 디지털 성폭력의 발생 원인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그 사건 이후에 우리는 참 많은 여러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아동 청소년이 피해자가 된 경우들도 30%가 되었고요. 또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30%가 10대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석해 봤을 때 경험이 많지 않은 10대들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를 먼저 접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디지털 세상 속에서 온라인 게임 등에서 성차별적 통념이나 혐오 표현을 접하게 되는 이런 것들과도 디지털 성범죄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성은 인간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성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성교육도 좀 포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아마도 많이 공감이 된다 하는 이런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 다 아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나는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아는 것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통력, 2차 피해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누구든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노인이든 아동이든 우리가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피해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지자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몰래 찍는 친구가 있다면 말려야 됩니다.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불법 촬영물은 보지도 않고 다운받지도 말고 공유하지도 맙시다. 매스컴 속에 선정적이고 차별적인 문화에 대해서 비판 의식을 기릅시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교육의 내용은 모두가 마쳤고요. 지금부터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활동지를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응?